자, 일단 첫 번째로 한 주간의 부동산에는 많은 이슈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네. 그중에서 주요 이슈 우리가 네. 알고 있으면 좋을 것 어떤 이슈가 있었습니까? 예, 우선은 이제 시황 관련된 거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그 이제 주제를 하나를 잡아서 얘기를 했어요. 여기 네. 제목이 적혀 있는 것처럼 불행하게도 아직까지 시장이 안정화되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하락의 시그널이 부족하다는 게 뭐 이제 통계라든지 이런 데도 아직 나와 있어요. 근데 네. 좀 주목해서 보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요. 서울의 청약 평균 경쟁률이 네. 111대 1 처음으로 세 자리 숫자가 넘어갔어요. 네. 엄청나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서울의 청약 경쟁률뿐만 아니라 경기도라든지 주요 지자체, 광역 지자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의 청약 경쟁률도 네. 사실은 만만치 않게 지금 많이 세졌어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제일 최근에 과천 지정타 아시죠? 네네. 예, 과천 지정타에서 8월에 분양을 한 게 있어요. 린 그 파멜리에라고 걔가 경쟁률이 718대 1. 와, 718이요? 예, 그리고 6월 달에도 분양을 했는데 시세보다 10억 좀 싸게 나온 분양가가 있었어요. 네. 아파트 이름은 레미안 원베일리. 아, 저 기억나요. 소형 평수가 1800대 1이었습니다. 높죠? 자, 그다음 5월 달에 분양한 게 있어요. 시세보다 6억에서 7억 정도 동탄에 동탄 디에트르 퍼스티지라고 저번에 네. 얘기를 했는데 거기는 경쟁률이 800대 1이었어요. 높죠. 어마어마하네요. 예. 그런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요. 지금 청약의 과열 시장이에요. 근데 청약의 과열이 줄어드는 게 네. 하락이나 조정의 시작점이에요, 사실은. 아, 경쟁이 그쪽에 없는 게 관심이 없어지는 네, 게 이제 네. 표현이 되는 게 이런 청약 시장이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신호도 지금 과열되었고 네. 처음으로 서울의 평균이 경쟁률이 세 자리가 넘었던 지금 이런 상황들이 연출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선은 하락의 시그널이 조금 이런 부분을 봐도 좀 부족한 시황이 좀 보이고 있다라는 네. 거고요. 두 번째는요. 동두천이 네. 어제부터 조정 대상 지역에 지정이 됐어요. 아, 원래는 비규제였죠. 비규제도 왜냐하면 동두천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인구가 10만이 안 돼요. 9만대예요. 네네. 그런데 이렇게 소규모 사실은 투자할 때도 10만 이하의 도시에 들어가는 거는 조금 위험하거든요. 네. 뭐 이제 지금처럼 불장이 아닌 정상적인 시장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도 조정 대상 지역으로 됐고 연천이라든지 뭐 오산 저번에 말한 것처럼 이제 거래량도 지금 조정 대상뿐만 아니라 비규제 지역까지도 이제 폭발하고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게 그 네.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했다는 얘기는 정부에서 네. 이곳의 집값이 계속 올라가니까 많이 올라갈 것 올랐어요. 같으니까 이렇게 지정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아니요 이미 네. 가격들이 많이 올랐고 거래도 많이 됐어요. 아, 예, 이미 그래- 많이 올랐구나. 예. 그래서 이제 지정을 한 거죠. 예, 어마어마하죠. 근데 이렇게 돈이 많이 있는 상태에서 투자성으로서 정상적인 시장에서 비선호 지역까지 돈이 흘러가는 것도 네. 아직까지는 하락의 시그널이 좀 없다라는 표현이 될 수 있어요. 음. 그리고 이제 자주 제가 얘기했던 게 이제 거래량이죠. 네. 거래량도 전년 동월 대비해서 37% 감소했어요. 거래량이 엄청 줄었어요. 네네. 예. 그런데 매매가랑 전세가는 계속 올라가고 있죠. 네. 그리고 서울의 매매도 작년 대비해서 매매가 58.7%가 줄었어요. 네. 엄청나게 거래량이 많이 준 거죠. 그리고 미분양에 대한 지표도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네네. 미분양 주택도 전월 대비해서 또 6.7%가 감소했어요. 근데 어. 더 중요한 건요. 6.7%면 작아 보이잖아요. 이것도 네. 큰 건데 수도권은 전월 대비해서 17.1% 감소했고요. 어. 경기도로 따지면요. 22.6% 감소했어요. 오. 엄청나게 감소가 많이 한 그렇네요. 거예요. 그래서 지표 중에 봐야 될 게 미분양도 봐야 되고요. 이제 청약의 시장의 과열도 봐야 되고요. 거래량도 봐야 되는데 이 전부 다가 안 좋은 수치, 그러니까 상승이 할 수밖에 없는 수치로 계속 이제 유지가 되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인허가 물량 같은 경우는요. 네. 다행히 좀 늘고 있는 양상으로 아, 이번에 그래요? 네네. 보였거든요. 네. 다만 여기서 이제 늘은 게 상반기에 작년의 실적 대비해서 늘었고 10년 평균의 인허가 물량도 비교를 해봐도 네. 이번에 좀 올라간 부분들이 조금 평균에 가까워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 통계의 숫자를 제가 이제 내부를 보니까 아파트가 아니라 전체 주택이에요.
그러니까 네. 빌라라든지 오피스텔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포함시켜 가지고 한 거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인허가 물량들이 좀 늘긴 늘었지만은 조금은 아쉬운 속도로 좀 올라가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좀 보여졌어요. 인허가 물량이 많이 늘릴 수밖에 없는 게 정부도 인식은 하고 있거든요. 네. 이게 부족하고 지금 정체되어 있으니까 이걸 늘리자라는 부분으로 정책들을 펼치고 있어요. 다만 뭐 이제 빈집이라든지 뭐 이제 호텔을 좀 네. 바꿔가지고 네. 뭐 주택으로 만든다든지 뭐 이런 형식으로 조금 아파트가 아닌 비선호 지역과 물건으로 뭔가 지금 물량을 늘리고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판단이 돼요. 제일 좋은 방법은 그냥 선호하는 지역에 특히 서울 같은 경우에 재개발 재건축으로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네. 뭔가 좀 완화를 하면서 가면은 뭐 지금 이런 하락의 시그널들이 조금은 보일 텐데 네. 2021년 8월 지금 현재까지 지금 나왔던 통계와 이런 정황들을 볼 때는 아마 이제 9월 달이 더 힘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비수기잖아요. 거래의 그렇죠. 비수기인데 그 비수기 속에서 신고가를 계속 갱신하고 있고 지금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어떤 현상이요? 호가가 그냥 5천만 원 1억을 그냥 그 다음 거래해서 1, 2천 오르는 게 아니라 네. 뭐 중저가도요. 막 1억씩 올린 데도 있어요. 오. 예. 그리고 물건이 매수자 매도자가 다 무서워하는 시장이에요. 그래서 지금 시장이 거래는 작고 근데 물건들이 다 숨어들었고 네. 숨어들으니까 사람들이 호가를 배짱 호가를 좀 올리고 근데 그걸 실제로 거래가 된다면 어떤 현상이 되냐면요. 그게 이제 실거래가 됐으니까 그걸 또 딛고 또 더 높은 가격으로 퍼지는 거예요. 그러게요. 그리고 얘가 호가가 올라가면요. 비슷한 아파트들이 주변에 있잖아요. 네. 걔까지 이제 퍼지는 거예요. 가격들이 그렇게 동반 상승해요. 그게 위험한 시장이죠. 어떻게 보면. 하반기가 추석 이후에 특히나 좀 불안한 시장이 될 수밖에 없는 그렇죠. 요건들이 갖춰져 있네요. 그렇죠. 지금. 그래서 비수기임에도 거래량이 되게 적은데 신고가 갱신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 그 다음에 매매가와 전세가는 시간차를 두고 사실은 보통 움직였는데 네. 지금 둘 다 그냥 이렇게 위로 치고 올라간 양상이 같이 있어요. 올라가고 있는 거죠. 네. 보통은 매매가 먼저 올라가면 전세가 따라 그렇죠. 올라가고 그게 매매가 밀어 올리고. 그렇죠.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걸로 연결이 되는데 지금은 뭐 전세나 매매에 대한 수급 조절이 다 실패한 상황이기 때문에 같이 동시다발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요. 이게 네. 작년부터 이 얘기를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정말 똑같은 네. 얘기하고 근데 이제 키 맞춤이 조금 되었는데 강남 같은 경우 지금 또 움직임이 또 시작됐거든요. 그럼 제가 뭐랬어요? 파동이 가죠. 움직이면은 이제 이게 또 치고 올라가고 네. 그 다음에 이번 하반기나 내년 초에는 또 이제 이거를 따라 올라가고 이 양상이 그러니까요. 이번에 마지막으로 이번 정권의 마지막 어떤 상승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네. 그렇게 될 양상이 매우 농후하다고 저는 판단이 돼요. 사실 이게 그 이번 정권 들어오고 나서 네. 매해 이맘때만 되면 네. 계속 반복되지 않나요? 거의? 이맘때가 하락이 됐던 적이 있었어요. 언제냐면은 2018년 9.13 대책, 네. 9.13 대책 이후에 조정이 그 다음 해 초까지 갔었어요. 그런 경우는 있었어요. 근데 이제 꼭 무슨 계절이 되면은 된다 안 된다가 아니라 네. 이제 규제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는 조금 변동성은 있었어요. 네. 아무튼 그렇군요. 참 이제 이런 얘기를 좀 그만하는 뭔가 네. 좀 집값이 안정화되고 있습니다라는 소식을 나눌 네. 수 있는 시기가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힘들어요. 맞아요. 사람들이. 사실 지금은 뭐 집이 있는 분들, 뭐 무주택자인 분들 다 힘들어하시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상담을 오시면서 사람들이 이제 하는 게 저도 이제 상담이 조금 밀려 있는데 사람들이 하는 말이 지금 내가 찍어놓은 물건이 집값이 오르는 거를 보고 있대요. 저번 주에 봤는데 오늘 보니까 1억이 올라 있더래요. 아이고야. 나 그래서 절망해서 제 방송을 못 보겠대요.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그러니까는 지금 심리 상태가요 극도로 불안해져 있어요. 맞아요. 예. 그리고 우리 또 직원 중에 한 분도 네. 지금 전세를 맞출지 못 받을지 마음에 되게 콩닥콩닥하죠. 콩닥콩닥하고 있잖아요. 네. 시장이 불안하니까. 그래서 일단은 지금 뭐 전세자, 그다음에 매수자, 매도자, 집을 한 채 가진 사람, 세 채 가진 사람, 다주택자, 무주택자 모든 사람들이 그쵸. 그냥 불안해요. 이게 그냥 규제가 나오거나 뭐가 나오면요 전부 다 고민을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임에도 일단 뭐 나왔다고 하면은 뭐가 또 잘못되는 거지? 또 어떻게 그러니까요. 되는 거지? 이 심리 불안이 되게 커요 지금. 네네네. 약간 네. 이런 상태 같아요. 우리가 건강할 때는 네. 그 옆에서 워이 해도 뭐야 이렇게 네. 넘길 수 있는데 너무 지금 위축돼 있으니까 네. 턱 건드리기만 해도 와 하고 소스라치게 놀라는 그렇죠. 약간 그런 상태에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 정확한 표현이에요. 네. 그런 상태에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집값이 오르는 거에 제일 중요한 건요.
속도가 중요하고요. 네. 그 속도가 너무 빠르면요 부작용이 생기고요. 그 부작용들이 양극화를 만들어요, 사실은. 아, 맞아요. 예, 그렇기 양극화 문제 때문에 많은데. 이 속도에 대한 조절들이 지금 필요한 시점인데 지금 아마 올해는 그거의 기조들이 바뀌지는 않는 거는 명확한 것 같고 우리가 좀 각자 이거는 각자 도생의 판단을 네. 해야 되는 거니까 잘 대처하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네. 요즘에 이런 질문하시는 분들 꽤 계셨는데 이런 시장이 과연 꺾일까요? 네. 이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네. 어떻게 보세요? 꺾입니다. 예, 왜냐면은 이런 시장이 간다고 하면요. 시장의 참여자들이 못 버텨요. 그리고 시장의 참여를 못 버티면요. 정부가 못 버텨요. 네. 그래서 경제 상황에 맞게 시장의 상황은 반드시 꺾이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요. 이 순환이 있어요. 그 네. 순환이 반드시 있어야지 정상인 건데 그 정상적인 부분들이 지금 단순히 지금의 불안한 시장을 보고 앞으로 이렇게 될까라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네. 그 거시적인 관점에서 보면요. 뭐 예전에 2007년도까지 그 초호황을 이뤘다가 네. 갑자기 꺼졌고 이런 상황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네, 네. 조용했고 그리고 2017년도에 그렇게 호황을 누리다가 2012년도 13년도 되니까 미분양 사태가 일어나고 위례에 이제 부영 사랑으로 온 아파트도 미분양이 났었어요.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도 뭐 이제 양도세 특별 감면이라고 해서 5년 동안 감면해 주는 조건들도 있는 네. 분양도 되게 많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순간은 올 건데 아마 이 하반기에는 그 시장에 오기는 좀 힘들 것 같고 이 예. 말씀하신 것처럼 부동산 시장도 순환이 있다라는 얘기는 네. 오를 때가 있으면 내릴 때도 있다 요 얘기지 네.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이런 시기에는 많은 분들이 부동산에 진입하기가 부담되니까 네. 순환이 있어? 그래, 오케이, 좋아. 그러면 순환이 올 테니까 하락기에 진입을 생각해 봐야겠다. 네. 라는 의견도 있는 것 같거든요. 네. 이건 좀 어떻게 보세요? 하락장에는 사실은 진입을 하기 어렵고요. 네. 그러니까 하락장은 아마 부동산을 좀 꾸준히 하고 자본주의 시스템을 조금 알고 했던 사람들이 하락장에 들어가는 거지. 네. 상승장의 불안함으로 하락장을 책임을 밀어버리는 내 마음의 책임을 밀어버리는 사람은요. 네. 하락장에 더 들어가기 힘들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그 뭐고 초등학생이 초등학교 문제를 풀 수 있는데 네. 상승장은 초등학생이 중학교 문제를 푸는 거예요. 네. 이제 어떤 수준이. 네. 근데 하락장은 상승장 그렇고 하락장은 초등학생이 대학교 네. 문제를 푸는 수준으로 어렵단 말이에요. 진입하기가. 그래서 일단은 이제 하락장이 빠지면 들어가야지라고 생각하는데 그 시장은 더 들어가기가 힘들고 올라가는 것도 무서운데 내려가면 자산 가치가 떨어지는 거 얼마나 더 무섭겠어요. 그렇죠.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상승장에서는 비싸게 살까봐 걱정하는 건데 네. 하락장에서는 사는 순간 떨어질 것 같으니까 그렇죠. 더 무서워지는 거죠. 더 무서워지는 거죠. 네. 예. 자, 여러 면에서 부동산 얘기하면 좀 네. 이렇게 좀 어두운 큰 무겁죠. 예, 무거워요. 맞아요. 그렇네요. 예. 힘내자님께서도 힘드네요라고 또 네. 얘기를 해주십니다. 예. 정말 힘든 시기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이 시기에도 지혜를 발휘하는 분들은 있습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 소장님 같은 분들께서 좋은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또 유튜브 상에서 노력도 많이 해주시는 거니까 네. 또 노력을 해주실 때 들어주시는 분이 계시니까 또 저희가 즐겁게 네. 할 수 있지 네, 않습니까? 맞습니다. 서로가 또 이게 사자성어로 상부상조라고 하죠. 네. 자, 좋습니다. 또 한 주간에는 어떤 소식이 있었습니까? 그 다음에 좀 얘기할 게 네. 금리 인상이 있었어요. 금리 인상. 예. 이슈였죠. 예, 이슈였죠. 네. 근데 이거는 비단 부동산 문제뿐만 아니라 이제 주식 쪽에서도 조금 네. 뭐 약간의 영향이 있을 걸로 생각이 그렇죠. 되는데 모든 자산에 영향을 예. 미치니까 금리는. 그래서 저는 이제 단순히 이제 부동산 쪽으로만 얘기를 하면요. 이제 하느니 금리 인상을 0.5에서 이제 0.75로 이제 올리는 거를 결정을 한 거죠. 여기에서 이제 올린 배경이 뭐냐면요. 네. 연준에서도 지금 양적 완화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테이퍼링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네. 이제 조금 공식화시킨 부분들이 이제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뭐 우리나라는 양적 완화라는 부분을 하진 않았으니까 바로 금리를 올릴 수 있다고 하지만은 이런 해외의 미국의 연준에 대한 배경들도 조금은 작용을 한 것 같고요. 네. 그게 뭐 연준 같은 경우는 2024년까지 제로 금리라고 했는데 아마 그 이전에 네. 이제 금리가 조금 조정이 될 수 있다라는 판단이 드는
드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뒷받침이 돼서 네. 이 뒷받침을 이용해서 부동산을 타겟으로 해서 금리를 올렸다라는 생각은 저는 조금 떨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사실은 지금 금리를 올리는 부분들이 비단 지금 경제 상황이 나아지고 있다뿐만 아니라 그 다른 내면의 어떤 의미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우리는 지금 금리가 올라가는 부분들에 집중을 해가지고 큰일 났다, 이제 집값이 떨어진다라고 네. 생각하는데요.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게, 우선은 금리가 부동산의 가격을 내리는 절대적인 요소가 아니라 변동적이고 상대적인 요소예요. 그래서 2016년도 7월부터 한 1년 정도 이제 금리가 한 네. 1.25% 올랐거든요. 많이 올랐어요. 예, 근데 그때도 오르는 기간 동안에 서울의 집값은 훨씬 많이 올랐어요. 네. 5% 7% 올랐어요. 금리가 올랐는데 예. 집값이 올랐다. 그리고 이제 2018년도 1월부터 이제 한 1년 정도도 금리가 한 여기도 1.5% 정도 올랐었거든요. 네. 근데 그때도 서울 집값이 17.4%가 올랐어요. 그러니까는 이게 사실은 절대적인 요소가 아니고 그 과거에서도 네. 2007년도에 뭐 한 1년 동안 4차례 올리고 하면서 금리를 3에서 5%까지 올렸어요. 네. 근데 그때도 음마나 뭐 잠실이나 반포의 아파트 가격 상승 보면요, 굉장히 많이 올랐고 서울 전체적으로 그리고 전국적으로도 가격들이 움직임들이 많았던 시기예요. 결론은 이제 우리가 금리가 올랐다라는 부분으로 가격이 내린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안 되고, 금리도 봐야 되고요, 저축량도 봐야 되고요, 네. 공급의 양도 봐야 되고, 그다음에 경제 성장률도 봐야 되고, 그쵸. 대출도 봐야 되고, 이게 종합적으로 작동을 하면서 가격의 하락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 하나를 올렸다고 가격의 하락의 시작이라고 섣불리 판단해가지고 실수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큰일 났다, 네. 나 집 던져야지, 이런 사람이 분명히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자산을 좀 그 규모를 좀 지키는 전략들을 잘 가지고 가셨으면 네.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금리 올렸다고 해서 집값이 떨어지는 신호라고 인식할 수 있으면 사실 네. 세상에 부동산 재테크 못하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너무 쉽죠. 금리 내리면 집 사고, 네. 금리 올리면 집 팔고. 네. 근데 그렇게 안 되지 않습니까? 네. 앞으로도 그렇게 안 될 거라는 거죠. 금리가 모든 집값을 결정하는 절대적인 요소는 아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인 요소는 될 수 있다. 여러 가지 요소 예. 중에 하나인 거다. 그렇죠. 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금리 올렸다고 너무 겁먹거나 예. 이렇게 유축되실 필요 없다라는 말씀. 그렇죠. 왜냐하면은 보세요. 대출 저번 주에 대출 얘기를 했죠. 네, 대출 막아서 사람들이 심리가 요동했어요. 맞아요. 이번에 금리 네. 금리 때문에 요동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지금 우리가 세금이 많이 거쳤어요. 네, 그 거친 걸로 추경까지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예산을 집행하면서 음. 돈을 풀고 있어요. 네. 또 지금 또 돈을 풀죠. 네, 그 푸는 걸로 이제 저는 또 이렇게 죄송한 해석을 하자면은 표심을 위한 돈 풀기가 좀 진행이 되고, 금리 인상이나 이런 부분은 부동산 심리를 위축시킬 수 있거든요. 네. 그거를 두 개를 동시에 하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들긴 그렇죠. 들었어요. 네. 네, 그래서 좀 위축되지 마시고, 물론 위축될 수 있지만은 그래도 자산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자산을 이런 위축된 어떤 신호로 내가 진짜 이게 피해를 받는다라는 생각으로 던져버리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좋습니다. 또 어떤 이슈가 있었습니까? 네, 또 마지막으로는 제일 중요한 이슈가 있었는데요. 네. 주택 공급 정책이 한 차례 더 저희가 나왔죠. 그렇게 기다리는 게 네, 공급이지 않습니까? 공급이죠. 매번 저희가 공급을 늘려야 네. 된다. 공급을 늘려야 된다. 네. 주구장창. 네.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어제 영상에서 지역 분석이라는 부분들은 제가 좀 다 했고, 오늘은 여기에 대한 해석만 할게요. 네. 네, 너무 이제 그 지역 분석은 길어지니까. 네. 그래서 우선은 아쉬운 점이 있어요. 이번 주택 공급의 아쉬운 예, 점. 아쉬운 점 뭐냐면은, 우선 개요를 보자면은 14만 호 정도를 이제 낸대요. 네. 내는데 한 10곳 정도. 그 중에서 지금 뭐 의왕, 군포, 안산, 네. 그리고 화성의 진안이랑 봉담 3, 네. 그리고 인천 9월, 네. 그다음에 남양주의 진건, 그다음에 양주의 장흥. 양주는 그 우리가 아는 양주가 아니라요. 네. 그 저기 삼성 위에 이제 지역에 네. 네. 장흥이란데, 예, 네. 그쪽을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지방에는 대전의 죽동이란데, 그다음 세종시에는 조치원하고 영기라는데, 네. 요 지역들 10곳을 냈어요. 네. 그 중에서 물량이 가장 많이 나온 데가 의왕, 군포, 안산이에요. 네. 4만 호 정도가 나와요. 예, 14만 호 중에 4만 호 정도가 나오고, 그 다음에 화성, 진안이
한 39,000원, 두 개에서 한 7만 원 정도가 나와요. 네네. 많이 나오죠. 네. 근데 제가 이제 아쉬운 건요. 어제도 얘기를 드렸지만은 제가 그래도 공직에 있었기 때문에 네. 공직자의 이름들을 좀 알거든요. 네. 담당자의 이름을 알아요. 근데 정말 놀란 게 국토부에서 보도 네. 자료를 내고 발표 자료를 냈는데 거기에 사람 이름이 그러니까 501이 아니라 네. 502로 낸 거예요. 이럴 수 있나요? 사람 이름을 502로 낸 거예요. 그런 네.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 우선은 공무원의 생명은 줄 간격 맞추고 오타 이런 거 그다음에 계획을 이행하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한데 그렇죠, 그렇죠. 최상위 그러니까는 지자체도 기초지자체도 아니고 광역지자체도 아니고 중앙부처에서 그런 그러니까요. 실수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얼마나 급하게 냈을까? 나 그 생각하고 그쵸. 그다음에 또 얼마나 숨기려고 많이 했을까? 왜냐면은 지도가 해상도가 너무 떨어져요. 아. 거기 지도가 나왔는데 네. 짜부시키고 그다음에 해상도 떨어뜨리고 해가지고 막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어. 저는 이제 뭐 아쉬운 점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너무 급하게 성급하게 성의 없이 네, 네. 이 정책들을 계속 내고 있잖아요. 지금 공급이 아. 급한 걸 아니까 그렇죠. 계속 뭔가 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뭐라고 했냐면은 8월 달 안에 내겠다 했는데 보통 정책이 월요일 날 안 나와요. 아. 월요일 날 월요병 있잖아요. 그쵸. 보통 화수목 중에서 나와요. 진짜예요. 보통 수요일 목요일 많이 나오고 네. 화요일보다 수요일 날 많이 나오는데 이번에는 이제 거의 마지막에 도달하니까 어제 냈더라고요. 근데 일단은 너무 급하고 성의 없고 그리고 너무 계획이 실현이 조금 되기 어려울 정도로 먼 상황에 나와 있었고 특히 총선이 2024년인데 네. 그 2024 하반기부터 이제 지구 지정을 한다고 했는데 네, 네. 이제 모든 책임들을 지금 정권이 아니라 다음 정권과 다음 총선에 어떤 바톤을 다 던지는 걸로 우선 계획을 다 해놨어요. 네. 그래서 그런 게 조금 아쉬워요. 그래서 보면은 첫 번째 아쉬운 거는 공직자로서의 어떤 기본적인 소양들이 그쵸. 급함과 빠르고 성의 없음이 좀 네. 드러났다. 온 국민이 보는 자료인데. 그렇죠. 네. 그게 좀 아쉬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아쉬운 건요. 이게 장기적으로 계획을 네. 세웠어요. 네. 근데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단기적인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그쵸. 돈을 빌렸는데 돈을 갚는 시기를 일주일 뒤에 그 돈이 필요해서 갚아줘야 되는데 50년 뒤에 갚아준대요. 네. 극단적인 예예요. 이거는. 그쵸. 그러니까는 뭐 지금 당장 필요한 돈인데 정확하게 이 기간을 말하면 10년 뒤에 갚겠다. 이러면은 내가 지금 또 10년 뒤면 너무 멀잖아요. 그쵸. 인플레이션도 안 있는데.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죠. 네. 그래서 이렇게 너무 멀리 내면서 단기적인 해결책이 있는데 그 단기적인 활성화나 거래에 대한 계획들이 없이 장기적인 걸 또 먼저 냈다라는 게 좀 너무 아쉬워요. 그게 첫 번째 아쉬운 거고요. 네. 단기적으로 내는 건요. 공급이라는 건 거의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기존에 있는 공급이 있고요. 네. 기존 거래. 그다음 두 번째는 신규 공급이 있어요. 신규는 내기 어렵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기존 공급을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지금 기존 공급하려고 하면 숨 막혀요. 왜냐하면 양도- 들어가려고 했는데 숨 막혀. 네. 야, 나 지금 주택이 한 개 있는데 규제 지역이니까 8.8%야? 13.2%야? 숨 막혀. 들어왔어요. 한숨 나와요. 보유세가 왜 이렇게 많이 올랐지? 나 그러니까요. 나가야 되겠다. 나가려고 했는데 양도세가 폭탄이에요. 숨이 막혀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거래가 될 수 있는 거래세, 즉 양도세를 제일 먼저, 그다음 취득세 이 부분들이 어느 정도 완화가 되어서 서로 쉽게 들어가고 쉽게 나오고 가지고 있으면은 좀 무겁게 이렇게 하면은 오히려 좀 거래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제시하지 않고 그냥 장기 공급만 낸 거, 네. 요게 아쉬워요. 약간 정부 입장에서 정부가 여태까지 이제 주장했었던 네. 그 가치관이 있잖아요. 네. 부동산은 불로소득이고 부동산으로 돈 버는 이상한 세상을 만들지 않겠다. 뭐 이런 네. 얘기를 많이 했었지 네, 않습니까? 맞습니다. 부동산으로 돈 버는 게 왜 이상한 건지 모르겠지만 네. 근데 갑자기 이제 와서 그러면 공급이 문제구나. 네. 그분들이 모를 리 없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는 기존 거를 순환시키는 방법이 있고 그렇죠. 신규 공급이 있는데 네. 신규 공급은 지금 쉽지 않으니 네. 기존 걸 풀어줘야겠다. 그게 네. 이제 양도세 완화나 뭐 취득세 정상화 네. 이런 건데 네. 그걸 하자니 그렇죠. 우리가 4년 동안 얘기했던 게 뭐가 되지? 뭐 그러면은 기조가 완전 흔들리는 거죠. 그럼 우리를 또 지지하던 분들 또한 이런 여러 가지 그냥 고민이 극단적인 예로 들면 그래요. 내가
종교가 불교인데 기독교로 바꾸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힘든 거예요, 사실은.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예. 지금 이런 진퇴양난의 그들도 맞아요. 정부도 놓이지 않았나. 맞아요. 그래서 말씀한 것처럼 아까 신규 공급이 있고 기존 공급이 있는데 네. 단기는 기존 공급을 활용을 해야 되고 네. 장기는 신규 공급 지금 낸 것처럼 네. 이런 걸 활용을 해야 되죠. 네. 아, 뭔가 아쉽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두 번째로 아쉬운 거고요. 네. 세 번째는 또 이번에도 사전 청약의 형식으로 뛴 게 너무 아쉬워요. 이것도 희망 고문이고 그런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계획의 내용들을 보면요. 2024년 하반기 이제 총선이 끝난 이후에 이제 지구 지정을 해요. 네. 지구 지정을 하면은 이때 아마 사전 청약 같은 게 빠르면 이때 시작될 거예요. 근데 지금과 마찬가지로 보상이 다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사전 청약이 또 이루어질 거고 네. 그러면은 본 청약은 엄청 늦어지겠죠. 음. 근데 계획상은 2026년에 입주자 모집 공고를 게시를 한다고 하는데 아마 이거보다 더 늦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그리고 설령 2026년도에 게시를 한다고 하더라도 네. 제가 생각할 때는 뭐 신문에서는 2028년 9년 하는데 저는 최소한 2030년 이후라고 봅니다. 어우. 예전에 예비 청약, 사전 청약 해가지고 가밀주구에서도 뭐 이제 사전 청약 이후에 8년 뒤에 본 청약이 이루어진 부분도 있었고 네. 여러 가지 상황이 많기 때문에 이것도 지금 너무 먼 얘기고 그리고 이 먼 얘기가 현실로 받아들이기 전까지 내가 집을 가지고 있지 않는다면 이걸 또 믿고 기다린다면 2024년까지 자산의 가치들은 움직일 텐데 그때 동안 또 가만히 있으면은 또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게 착시적 공급이에요. 네. 결국은. 착시적으로 뭔가를 그 사전 청약도 착시적인 부분인데 이거보다 더 착시적인 게 네. 이건 사전 청약도 멀었기 때문에 이게 나오는 부분들이 지금 순간 이 지정된 주변의 기존 주택들은 네. 이것 때문에 좀 술렁일 수는 있지만요. 네. 이제 그것도 기후 현상일 수 있고 조금 나중에 조금 잠잠해지다가 실제로 뭔가 가속화되면은 가격의 변화들은 더 움직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이게 착시적 공급이고 너무 멀리 있다. 이게 이제 세 번째로 아쉬운 거예요. 그리고 네 그렇습니다. 힘드네요.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아쉬운 건요. 계속 새로운 걸 만들려고 하지 말고요. 기존에 나왔던 걸 잘했으면 좋겠어요. 3기 신도시 나왔잖아요. 네. 근데 이거 지금 문제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LH 사태 터지고 나서 좀 쏙 들어가긴 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2월 달에 이제 이사 대책이라고 3080 플러스라고 해서 이제 정책이 나와서 지금 뭐 이제 공급 물량들을 또 많이 냈잖아요. 네. 냈는데 이게 그런 게 있어요. 공물량 냈어요. 그리고 3기 신도시 사전 청약까지 했어요. 근데 3월 달에 LH가 터져가지고 보상 문제가 네. 힘들어진 상황이잖아요. 근데 또 다른 문제가 있어요. 지금 이제 창릉 신도시는 고향 쪽이에요. 네. 거기나 남양주의 왕숙, 그다음 과천, 부천의 대장, 그리고 뭐 요런 여러 가지 이제 3기 신도시들과 그 공공 택지가 있는데 여기가 개발이 되려고 하면요. 네. 기반 시설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 우리가 물을 먹거나 그쵸. 더러운 물을 버리거나 그거를 뭐 상하수도 인프라를 좀 갖춰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뭐 고양시 같은 경우는 열병합소라든지 소각장의 시설들을 조금 증설하고 새롭게 만들려고 하는데 네. 이것 때문에 반발하고 있어요. 지역 중에. 예, 그리고 남양주의 왕숙도 하수처리장의 신설 증설을 하려고 하는데 주민들의 반발에 봉착했어요. 그리고 부천도 하수처리장이라든지 뭐 광역 소각장이라든지 이거 지화 문제가 지금 발생을 했고 과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되면은 내가 힘이 딸려 그러면은 도와줘야 되잖아요. 그쵸? 누가 형이 도와줘야죠. 네, 네. 형은 누구예요? 정부. 정부죠. 네. 근데 정부에서 나는 모르겠다. 사실상 이 책임을 지자체 네가 우선 해결해가지고 하라라고 떠밀고 있는 거예요. 지자체 차원에서 해결하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3기 신도시의 인프라가 아직까지 이제 시작도 안 했지만은 이게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네. 근데 그 부분도 지금 삐걱거리고 있어요. 이런 문제를 우선 더 해결 잘했으면 좋겠어요. 공급을 더 많이 내는 것보다. 예, 장기적인 공급보다는 단기적인 공급. 그다음에 기존에 있는 그 우리가 해놓은 정책들 네. 이거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이미 이제 쏟아진 물이고 이제 진행된 부분이니까 네.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는 게 훨씬 더 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제 선생님이 내준 숙제도 아직 못했는데 네. 예습하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2학년 과정이 이해가 안 됐는데 네. 5학년 과정을 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급해서. 예, 마음이 급해서. 와. 예, 난 빨리 진급해야 되고 빨리 학년이 올라가야 돼요. 그럴수록 고통받는 건
우리 일반 국민들의 그렇죠. 입장인데 그렇죠. 저 또한 학생 마찬가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씩 풀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좀 안 되는 부분들이 저는 아쉽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여기서 이런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요. 네. 주목해야 되는 부분과 주의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번에 네네. 3기 신도시에서 이제 이 3기 신도시 주목해야 되는 건요. 지금 나오는 게 100% 나오지는 않지만요. 네. 실제로 공급으로 나오는 물량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네. 이거는 이제 주목해야 되는 부분이 맞고요. 그렇다면은 그 물량들 주변에 있는 기존 주택들한테는 큰 호재가 돼요. 네. 그리고 이번에 가장 주목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GTX C 노선이 의왕역에 이제 거의 확정적으로 정부에서 검토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네. 근데 이렇게 되면은 이 GTX라는 건 파급력이 있어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주변엔 큰 호재가 되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이런 부분이 주목할 부분이고 주의할 부분은요. 안 되는 공급도 있을 수 있고요. 안 되는 교통수단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취소가 되는 데도 있을 수 있어요. 아. 그러니까 이거를 덜컥 이거 자체의 호재만 보고 들어가면 안 돼요. 그거 외에 변수로서 호재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 자산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부당성을 접근해야지 이것 때문에 지금 바로 당장 버럭 들어가고 가격들이 이제 등락들이 좀 있을 건데 네. 들어갔다가 빠져나가면은 실수를 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예전에 2013년도에 네. 검단 2도시가 네. 신도시로 지정이 된 게 취소가 됐어요. 3년 만에 백지화가 됐어요. 네네.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2011년도에는 충남 아산의 탕정 2주구가 취소가 됐고요. 그다음에 경기도 오산, 네. 오산의 세교 3지구도 취소가 됐어요. 네네. 그 이후에 이제 13년도 아까 검단이 신도시 규모로는 가장 크게 처음으로 취소가 됐단 말이에요. 이런 게 지금 남발된 부분에서 분명히 나올 거예요.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구나. 조심을 하셔야 되고 교통 호재에 대한 변화의 사례도 있으니까 네. 무조건 이 호재 때문에 들어간다보다는 조금 더 신중하게 지켜본 이후에 들어가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상록수역 GTX 노선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때문에 아픔이 있었어요. 네. 그 앞에 월드 땡땡 아파트라는 재건축이 될 수 있는 아파트가 있는데 호가가 막 일주일 새에 1억이 올라 버렸어요. 네네. 진짜 조그만 아파트인데 이제 그렇게 막 평가를 많이 받지 못한 아파트인데 근데 이게 좀 잘 안 되고 하니까 또 가격이 막 확 빠졌어요. 우선은 이렇게 지금 나온 정책들이 100% 가시화되는 게 아니고 지금 나온 공급과 교통이 100% 변동성 없이 갈 수 있다라는 보장을 가지고 가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네요. 예. 좋습니다. 항상 예. 모든 정보 하나만 보고 네. 우리가 의사결정을 할 경우에는 또 돌이킬 수 없는 실수가 될 수도 있으니 네. 여러 가지를 꼼꼼하게 따져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다라는 또 중요한 주의 사항을 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